음, 자,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유현준 교수의 공간 인간 두 번째 시간이지요. 이 올해 출판된 책이라 선생님도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서평을 써놓은 지는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최근에 쓴 서평이고, 너희가 이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요약한다거나 이렇게 하긴 좀 어렵고, 대신에 선생님이 좀 가르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한 권의 책을 읽었으면 적어도 그 책에서 가장 의미 있는 구절이 어딘지 정도를 이렇게 메모해 놓는 습관을 갖기 바란다는 거. 이런 것을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 방식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것을 어, 그,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적어 놓는 이런 읽기라고 해서 초서라고 하는데, 이런 습관들을 좀 갖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책 한 권 읽었지만 사실은 책 한 권을 어떤 책을 읽었다고 해서 그 책이 머릿속에 오래 기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 더군다나 이제 뭐 1년, 2년 지나고 뭐 선생님처럼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 10년, 20년 전의 책은 정말 내가 그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까먹을 정도로 까마득한 아예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도 있거든.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좀 읽을 때마다 조금씩 메모를 해서 그것들을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면 나중에 뭐 혹시 필요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내가 이때 이 책 읽었지, 이 책에서 이런 구절에서 이런 생각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돌이켜서 볼 수 있는 기록이 된다는 점에서 자기 자산이 될 수 있거든, 공부에.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권하는 측면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니까 자기 방식대로 나는 이런 방식으로 좀 해볼까라고 하는, 뭐 이게 서평 쓰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면 사실은 책 읽기가 괴롭고 이거 뭐 이렇게 더 하기 싫고 그렇거든. 선생님 최근에 이제 어,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책을 잘 읽힐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여러 그 인터넷상의 선생님들의 강의들이나 독서 이론들을 이렇게 봤는데, 그중에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학생들이 책 읽기, 특히 초등학생이나 이렇게 뭐 저학년 학생들이 책 읽기 싫어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독후감 쓰기래. 그래서 책 읽는 건 그냥 좀 견딜만 한데 그거 가지고 독후감 쓰라고 하니까 도저히 책 읽기 자체가 싫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연구자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뭐 일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 어, 그런데 이 독후감이라고 하는 것을 강제로 쓰면 하기 싫은데, 꼭 독후감이 아니더라도 그 책, 어떤 책을 내가 읽었고 그 책에서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그 책의 어떤 부분이 나한테 그런 영감을 줬는지, 이런 것 정도는 좀 적어 놔야 이게 그래도 좀 누적되는 즐거움도 있고, 그렇다는 점에서 어, 그냥 일견 독험 쓰기가 독서를 방해한다는 얘기 생각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점에서 이렇게 거창한 어떤 완벽한 독후감을 쓴다기보다는 약간의 메모장 형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는 어떤가. 음, 그런 것들을 좀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일종의 시범을 보이는 거지. 봅시다. 이 책의 390페이지. 인간 경쟁하고 그 경쟁이 심해지면 전쟁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그 경쟁과 갈등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진화에서 건축 공간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아무리 가상 공간의 역할이 커졌다 하더라도 인간에는 몸을 가졌기에 실제 공간을 벗어날 수는 없다. 인간은 분열이 심해질수록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한다. 나는 인간들의 근본적인 공통 분모는
생물학적 신체인 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몸을 담고 있는 건축 공간이다. 우리가 몸이 있으니까 의식주로부터 독립할 수는 없고, 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의식주라고 하는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거 우리 몸을 유지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인류의 공통 분모는 뭐라는 거야? 우리가 사람이면 그 누구나 몸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의식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거죠. 특히 이 주라는 것, 주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 이 건축을 얘기하는 거죠. 건축 공간은 몸을 가진 인간들이 서로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 좋은 건축 공간은 우리들 사이의 공통 분모를 만들어주는 장치다. 이 책은 시대별로 진화 단계에서 필요한 역할을 했던 건축 공간에 관한 이야기다. 음, 이 유현준 교수의 제일 마지막 이 책의 390페이지 정도면 나가는 말 정도가 되겠는데 음, 전체 앞에서부터 얘기한 괵베클리 테페 물론 모닥불부터 시작하고 동굴, 괵베클리 테페, 뭐 지구라트, 피라미드 이런 식으로 인류의 역사에 굵직굵직한 건축물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 그 건축물들 안에 담겨 있는 인간의 마음들, 그 시대의 마음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일종의 빅히스토리, 건축을 테마로 한 빅히스토리 책이라고 했잖아. 어, 책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자신의 책을 이렇게 요약 정리하면서 내 책이 앞에서 얘기한 것은 결국 이 얘기야. 인간은 갈등하고 전쟁하고 싸우는 존재야.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렇게 진화해 왔어. 그런데 그 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건축이었고 왜 그러냐면 인간은 이렇게 분열하고 싸울수록 공통분모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공통분모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몸을 가졌다는 것. 그 몸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건축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을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건축 건물, 좋은 건축은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분모를 만들어주는 장치, 기계 장치가 된다는 것.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 뭐 이런 거지.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어디서 살 것인가? 공간의 미래, 유현준의 인문 건축기. 아마 선생님이 기억하고 있기로는 이 책을 포함해서 이렇게 네 권의 책을 선생님이 읽은 것 같은데, 유현준 교수의 책은. 신간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책을 읽었다. 이 책도 물론 즐겁게 읽었지만 새로운 생각을 찾기는 힘들었다. 이게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너희들이 이 유현준 교수의 첫 번째 책으로 이 공간 인간을 읽었다면 어, 뭐 모든 것이 새로운 생각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유현준 교수의 책을 되게 재미있어 하고 즐겁게 여태까지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중독되는 내용이 너무 좀 많았어 사실. 물론 이제 주제 자체가 인류 전체의 이런 그 역사를 바탕으로 그 역사의 굵직굵직한 건축물들에 대한 소개를 통한 그 건축 역사이기도 했는데 이런 방식의 책은 처음이었지만 사실 이 책의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건축에 대한 어떤 자신의 관점,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의 책들에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소개된 것이어서 음, 이런 감상을 했습니다. 잘 팔리는 작가가 되는 순간 진부한 자기 복제는 피하기 어려운 모양이다. 뭐 이런 개인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주요 건축물을 중심으로 일종의 빅 스토리를 풀어가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지만 구약 성서의 기록을 객관적 사실로 간단히 전제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은 불안해 보였다. 뭐 이것도
뭐 선생님의 개인적인 판단 중에 하나인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소개했지만, 이 구약 성서의 기록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뭐, 혹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게 실존했던 역사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단군 신화가 실제 우리의 역사, 보조선의 역사고, 뭐, 그것이 이제 신화적으로 표현됐기는 했지만, 그 안에서 충분히 역사적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곰과 호랑이가 굴 속에서 쑥과 마늘을 먹고 견디는 문제는 새로운 환웅족이라는 신부족과 누가 연대할 것인가를 곰 토테미즘 부족과 이 호랑이 토테미즘의 부족 간의 어떤 그 경합 속에서 호랑이 토템이 도태돼서 추출되고 곰 토템과 새로운 그 이 환웅족 사이의 결합이 바로 우리 민족의 시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하잖아, 신화적인 것을. 하지만 사실은 역사로 볼 수 있냐, 그걸 진짜. 이거는 사실 논쟁거리지. 우리는 믿지만. 그래서 믿음의 대상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사실을 바탕으로 한 역사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 같은 관점에서 이스라엘 민족 혹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정체성, 민족성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구약 성서라든지 탈무드라든지 이런 중요한 책들이 그들한테 의미가 있는 것은 맞지만 하지만 구약 성서의 기록이 실체적 사실이냐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 그런데 이제 주요 건축물에다가 유대 장막의 얘기라든지 솔로몬의 궁전의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다른 실제하는 역사적 유물들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설명하는 것은 약간 좀 도란해 보였어요. 이 유은능 교수가 기독교인이고 교회 건축이나 이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 것은 알지만 야, 그래도 이거 이렇게 집어넣는 거 가능한가? 이런 개인적인 그 비판적 읽기를 좀 했고요. 또 주일학교 선생님도 이제 어린 시절에는 기독교가 선생님 어린 시절에는 교회가 굉장히 그 유행하던 시기였어. 그래서 선생님도 이 성경책을 공부한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종교가 없지만 어, 이 책에서 야곱이 라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일했다고 구약성서에는 써 있는데 지금 이 책에서는 이거를 그냥 일주일로 퉁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역시도 이 구약 성서를 다룬 것 자체도 구약 성서의 성경책 얘기를 역사 안으로 가져온 것도 좀 나뜩찮지만 어, 그 내용도 사실은 이렇게 엄정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성경책에서는 7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그냥 일주일로 이렇게 쓰는 것은 오류가 아닌가. 아니면 물론 이제 어, 근거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선생님이 그 찾아보고 알고 있는 구약성서의 내용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이런 오류들이 좀 있었습니다. 감상평을 한 줄에 줄이면 목차가 가장 훌륭하다. 어, 모닥불로부터 이게 목차잖아, 이 책이. 동물벽화, 종교시설인 최초 가장 오래전에 오래된 건축물인 göbekli tepe라고 하는 일종의 벽 건물, 제2건물, 제사 건물, 도시, 지구라트 피라미드, 모세의 성막, 솔로몬 성전에서 그리스 반 원형극장 이런 것이 이제 민주주의 이 공간의 형태 자체가 어, 아테네 민주주의의 특성을 보여준다라든지 그 다음에 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대도서관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아퀴덕트라고 하는 로마의 그 아치형 수도관들 물을 공급해서 이 거대 제국이 운영되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 이제 교회, 공장, 기차역, 학교, 파리의 하수도
로마가 상수도관을 그 아치의 상수도 이 아치 다리를 통해서 물을 공급해서 이 로마가 이 거대 도시를 형성할 수 있었다면 파리는 이번에는 하수도를 지하로 이렇게 가져가면서 도시의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다. 그다음에 도로망, 수정구,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지금의 고층 건물이 있을 수 없겠지. 자동차. 자동차는 어떻게 해? 이 세계를 축소시키는 거지. 철도도 마찬가지지. 얼마 전에 어제 뉴스를 보니까 내포에 무슨 내포역이 생긴다고. 음, 음. 그러면서 이제 몇 년 있으면은 홍성역에 KTX가 운행을 하면 서울까지 거리가 뭐 40분의 안쪽에 뭐 40분이면 서울에 도착할 수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떤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교통이 공간의 축소와 어떤 생활 영역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건축물로 보는 거지. 전화기, 냉장고와 융합한 도시.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실제 공간이고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 시티 이런 것은 실제 공간과 가상 공간에 융합되어 있는 형태. 나아가서 우리 뭐 IoT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 그래서 어, 이제는 AI하고 기계가 서로 협업하면서 혹은 인간과 협업하면서 대화하면서 어, 운영되고 있는 새로운 이런 스마트 시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음,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훌륭한 것은 이런 그 주요 건물들을 역사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뽑아내서 이것을 통해서 인류의 발전과 발전의 미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었다라고 본다는 점에서 목차가 가장 훌륭하다라고 어, 평을 했습니다. 다음 신작이 혹시 나오면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약간 평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유현준 교수의 또 다른 그 이런 재치 있는 책이 나온다면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읽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 몇 개의 책을 좀 이렇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유현준 교수의 음, 선생님은 이 책도 굉장히 추천을 하는데 인문 건축 기행이라고 해서 아마 이 건물은 그 안도 다다오라고 하는 일본 건축가의 건물 같은데 이건 유현준 교수 자기 사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본인이 직접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경험한 그 위대한 건축가들의 그 건축물들을 통해서 그 건축물들을 만든 사람의 철학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야. 그래서 유현준 교수 책 중에 한 권의 책을 권한다라고 하면 뭐 공간인간 같은 책도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인문건축기행도 건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배울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한 부분 선생님 소개를 할게. 안도 다다오 일본의 대표적인 그 세계적인 건축가지. 우리나라에도 아마 안도 다다오가 건축한 건물이 한 6개, 7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짓는 일 같은 일이 독일에서 실제로 일어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새로 뭐 예를 들어 세종시 같은 데 다시 짓는다라고 하면 이제 전 세계 여러 사람들이 공모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 일본의 위대한 건축가인 안도 다다오가 우리나라에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다시 짓는 것에 공모전에 합격해서 이 사람이 짓는다. 선생님 같은 사람은 그러면 멋진 노출 콘크리트가 사용되고
네거티브 볼륨이 사용되는 어떤 그런 것들 기대하면서 야, 이거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궁금해서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안도 다다오라고 하는 작가, 건축가가 일본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야, 어떻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사당을 저 일본인 혹은 비하해서 쪽발이 손에 맡기냐라고 하면서 어, 거부할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이런 격의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한테 패전한 국가야. 그런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자신들의 수도를 베를린으로 옮기고 하원의원을 위한 독일 국회의사당을 리모델링하는 국제 공모전을 주최했는데 그 공모전에서 영국 건축가인 노만 포스터가 당선돼서 리모델링을 진행했어. 대박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독일인들의 어떤 이런 자세, 관용의 자세라든지 역사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본받을 만하지 않나? 우리도 너무 반일이나 반중이라든지 이런 특정 국가에 대한 역사를 바탕으로 한 혐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뭐 물론 없을 수는 없겠지만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건물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베를린 점령했던 소련군들이 칠레 벽에 남겨놓은 낙서가 있는데 이 노만 포스트라는 영국 건축가가 낙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리모델링을 했어. 당연히 점령국인 연합군이 지금 이 낙서해 놓은 거 우리 같으면 치욕스럽다고 지우라고 하겠지.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일제강점기 때 중앙청으로 일제강점의 그 중심지였던 어, 광화문에 있었던 전 국립중앙박물관 건물을 김영삼 정부 때 그 발파 폭파하는 방식으로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가지고 해체해버렸다, 철거해버렸단 말이에요.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되게 통쾌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뭐 통쾌한 일이다. 그런데 그렇게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지우고 없애고 기억하지 않는 것이 은사인가 이런 생각은 어, 할 수 있겠지. 입주 후에 이 낙서를 보고 불쾌해진 독일 국회의원들이 낙서를 지워달라고 건축가에게 요청했어. 그런데 이 영국 건축가인 포스터는 낙서 역시 역사의 일부이기에 그대로 들 것을 권고했어. 이거 역사의 흔적이고 독일은 그 역사를 잊지 않고 그 위에서 세워질 거잖아. 격려해 이렇게. 그랬더니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수용해서 낙서를 그대로 두고 사용하고 있다. 세상에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라면 정말 이중 삼중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지. 저자의 신문을 읽었다. 건축가인 저자가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건축가들과 그들 건축 작품에 대해 설명하는 책이다. 전작을 읽으면 불편하게 보였던 저작들 간의 내용 중복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건축 작품에 대한 도판도 내용과 잘 어울려져서 그림이 아주 사진을 잘 찍는 책입니다. 소개된 건축물들이 오래 기억될 것 같다. 저자의 글을 보면서 건축가는 잡학이라는 건 이것저것 이게 잡다한 것을 아는 걸 잡학이라고 그래. 박이부정한 학문을 이 잡학이라고 하죠. 대단히 능한 사람이어야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본다. 인문학적인 이해, 상상력을 공학적으로 구현하는 직업이 건축가가 아닐까. 너희 중에도 이 건축에 대한 이렇게 좀 꿈을 꾸는 사람이 혹시 생길지 모르겠는데, 어, 어떻게 보면 문과, 이과가 되게 잘 융합되어 있는, 그래서 철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어떤 이 자연에 대한 어떤 세계관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으면서 그런데 그것이 또 어때야 돼? 공학적으로 사람이 사는 공간이냐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그래서 이게 문과 이과가 잘 버무러진 그런
그 연구 분야가 건축학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분출문은 근거로 문학적 상상력에 기반한 비약에 공감하기 어려운 문장들도 있었다. 안도 다다오의 건축과 그의 프로복서 전력을 엮어서 설명하는 부분은 억지스러운 설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도 다다오가 복서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을 통해 선생님이 알게 돼서 이렇게 또 찾아봤거든. 선생님도 복싱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름 그 오래 운동을 했는데 그래서 와, 이 안도 다다오가 복서고 그의 복서로서의 어떤 이런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그의 건축에 이렇게 반영됐을까라고 하는 상상은 되게 즐거운 상상이었어. 그런데 약간 억지스러운 점이 있었어. 이 책에서 인상 깊게 본 건축물은 독일 기필사당과 롱상성당, 피리미니 성당, 그다음에 블루더 클라우드 체플 같은 교회 건축물. 우선 독일 기필사당의 투명한 동네에 시민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돔이 있는데 여기 투명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시민들이 올라가서 국회의원들이 회의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볼 수 있어. 이런 것이 다소 나이브하지만 그렇게라도 주권이 백성한테 있다. 민주주의를 형상화해서 공복은 공적인 노비들이란 뜻인데 통상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공적인 일을 하시라고 뽑은 신분꾼들이잖아. 공복이라고 합니다. 복자는 이때 노예란 뜻이 종복자예요. 제 본의를 잃지 않도록 하려는 의미가 상징적이다. 패전국의 국회의사당을 승전국 영국의 건축가에 맡기는 독일 사람들의 쿨함과 점령국이 남긴 오욕의 치욕적인 낙서도 보존하여 기리는 태도가 울림을 준다. 이청준 우리 전에 가면의 꿈 같은 그런 책 작가지 아름다운 흉터에서 말하는 제3처를 대하는 겸손한 당당함이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건축을 보면서 건축가가 생각하는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림자 없는 탑을 만들려는 아사달의 마음과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무영탑이라고 하는 이 현직만의 소설이 있는데 아사달 아사녀 전설을 바탕으로 쓴 소설인데 음, 저기 불국상에 있는 다보탑을 만드는 이 예술가 석공 아사달에 대한 그런 소설인데 그런 아사달이 만드는 탑 그림자 없는 탑은 무형탑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없는 탑은 실존하지 않잖아. 근데 자신의 신앙심과 건축의 어떤 장인의 어떤 기술이 치에 달해서 만들어진 탑이다. 그래서 무형탑이라고 하는 점에서 어, 교회 건축물을 건축한 사람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이런 것이. 왜 이 땅에 없는 신성함, 숭고함 같은 것들을 현실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어쨌든 현실에 구현해야 되는 어떤 불가능한 미션이잖아. 음, 그런 생각들을 좀 했네요. 어, 이 어디서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 책도 어, 꽤 재미있습니다. 이 책은 좀 어, 왜 우리가 어떤 공간에 살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도시는 어떻게 형성되고 왜 도시가 이곳이 활성화되고 이곳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는가 뭐 이런 내용의 책인데 유현준 교수의 어떤 뭐 지금 이런 역사라든지 중요한 건축사의 중요한 어떤 건물들 이런 것을 다룬다기보다는 실제 우리의 삶의 공간에 이런 장소들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그런 의미들은 어떻게 살려나가야 되느냐 앞으로 공간은 어떻게 돼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잘 써놓은 그런 책입니다. 교회 오빠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는 여러 가지를 내포한다. 교회에서는 자매님, 형제님 효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성 간의 소통을 가능했습니다. 요즘은 좀 이걸 너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울 텐데 선생님 세대 때는
초등학교 졸업하면 남중 남고 나오고 남자들은 군대 가고 공대 다니면 공대에는 여학생들도 막 200명, 3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성 친구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유현준 교수에 의하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때는 교회밖에 없었고 그래서 교회 오빠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생긴 거다. 심지어 수련회는 청소년들이 부모를 떠나 남녀가 함께 지낼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당시는 기타 치고 놀면 날라리 취급받던 시절이었는데 교회에서는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장려되고 기타를 맨 찬양대 오빠는 동네의 짝퉁 락스터였대. 선생님 이거 읽으면서 유현준 교수도 선생님 세대보다 한 10살쯤 많은 것 같은데 10살 맞나? 아무튼 비슷한 시대를 사는 아저씨구나. 선생님도 이런 말들에 되게 공감하거든. 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좀 안타깝게도 좀 노쇠했다고 할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이렇게 많으신데 그래서 아주 보수적이고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잖아. 그런데 지금 이 책에 의하면 교회는 가장 진보적인 공간이었고 반면 어, 절오빠는 없잖아. 교회 오빠는 있는데. 그래서 저는 멀리 산에 있어 가기도 어렵고 이성규제를 꿈꿀 정도는 더더욱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왜 교회가 과거에 이렇게 어, 잘 됐는지 특히 이 상가교회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교회 건축이 아주 굉장히 특징인데 아파트 상가 같은데 골목 상가 같은 데에 교회들이 곳곳에 들어와서 교회가 절이 막 산속 깊은 곳에 수덕산이 뭐 동악산이 이렇게 산속 깊은 곳에 있어서 접근하기 어렵고 이런 것과 달리 교회는 우리 생활 공간 안에 있어서 어렵지 않게 이렇게 쉽게 그 소통의 공간 평상시에 소통하지 못하는 이성이라든지 세대 간이라든지 이렇게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하는 공간으로서 의미를 가졌다. 건축과 공간에 대한 흥미로운 시각을 제공해 좋은 책이다. 저자의 유명세에 나도 이 책 한번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한 책인데 기대밖의 즐거운 독서가 되었다. 건축과 공간은 참 많은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최초의 미식가로 불리는 샤바랭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되게 재밌는 말인데 사람은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하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겠다. 이렇게 되게 유명한 말을 했어. 비슷한 말로는 그 사람이 읽은 책이 그 사람의 생각을 만들고 그 사람이 먹은 음식이 그 사람의 몸을 만든다. 뭐 이런 뭐 유명한 말도 있는데 어쨌든 이 최초의 미식가, 뭐 이렇게 그 미식평론가라고 할 수 있는 샤바랭이라는 사람이 너가 오늘 뭘 먹었고 어제는 뭘 먹었고 네가 뭘 먹는 사람인지를 말하면 내가 너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뭔 얘기야?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식주라고 하는 건 인간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아주 근본적인 문화 요소잖아. 우리가 그가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읽어내지 않나 싶다. 그렇지. 음. 선생님도 그, 성장기의 대부분 시간을 서울에서 보내다가 결혼한 이후에는 안양에서 오래 살다가 그리고 올해 초에 이제 이 내포신 도시의 충남으로 내려왔는데 어, 이 공간의 변화가 주는 이 생활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실감하거든. 그래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다만 내가 소유할 수 없는 멋진 바이크에 대해서 알아보고 관련 잡지를 읽는 일과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좋은 건물과 공간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안목을 고려해야 됩니다. 음, 성을 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만드는 자는 흥할 것이다라는 말이 멋지기는 하지만 되게 멋진 말이지. 성을 짓는 것은 뭐야? 외부로부터 외부를 배척하고 자기의 공간을 만든다는 거잖아.
길을 만드는 건 뭐야? A와 B를 연결해서 소통하게 만드는 거지. 되게 멋진 말이지.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진 않잖아. 건물주가 천년이고 만년이고 흥할 것 같아 슬프고 답답한. 그런 이렇게 책이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자의 말처럼 정보는 물질의 대체제인 것이다. 정보는 물질의 대체제다. 그러니까 물질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은 왜 물질은 사실은 이 현금을 내야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 그래서 뭐 이것도 괜찮다. 음, 정신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것 이것도 괜찮겠다. 물론 이제 이 책에도 약간 비판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공유경제, 우리 대표적인 공유경제는 어, 뭐 요즘 킹란이라고 욕먹는 이렇게 그 뭐야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 아니면은 뭐 서울에 있는 따릉이 같은 여기 네포씩 들어온다고 했는데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공유 자전거 서비스 이런 걸 공유 경제라고 하죠. 사회주의 곱하기 IT 기술. 사회주의적인 것이고 IT 기술이 그것의 비례 관계로 커지고 그것을 자본주의로 나누는 거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이잖아. 이 책에서는 이렇게 다루는데 아마 공유경제가 잘 된다면 자본주의는 분모값이니까 좀 줄어들면서 사회주의적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음, 변수가 자본주의라는 변수가 공유경제와 반비례 관계인지 좀 이해하기 어렵다. 뭐 이런 비판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 지난주에 이어서 설명을 하면 교회 건축물이지. 중세시대 교회 건축물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한테 기도드리는 것이니까 이렇게 첨탑, 이 첨탑이라는 것은 이 상승을 지향해서 이 바벨탑처럼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여기서 기도하면 왠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닿고자 하는 뾰족하고 높은 탑. 선생님이 그저께 그 당진 떡에 심리 성지, 가톨릭 성지를 다녀왔는데 거기도 이제 아주 멋있는 그 종교 건축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너희들도 여기 다녀오는 거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도 보면 어, 순교미술관을 언덕에다 전놨는데 아주 높은 데 십자가가 있고 여기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해서 선생님 올라가 봤는데 이렇게 이 아주 평면적인 그런 그 곳에 우뚝 솟은 이런 것이 하늘을 지향하는 중세의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런 걸 바실리카 양식이라고 해서 뭐 지금 이렇게 일종의 십자가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건축물이죠. 그다음에 공장이라는 것, 기계하고 인간이 함께 일하게 된 그래서 합리주의, 이성이 부합하게 효율성을 중시하고 그러니까 기계의 속도에 인간이 맞춰야 되는 그럼 어떻게 돼? 인간이 기계화되겠지. 이런 성질들 테일러주의라고도 하는 테일러가 이제 일종의 스톱워치를 사용해서 인간의 그 불필요한 행동들을 정량화해서 완전히 인간의 몸도 기계를 본받게 만드는 이런 것을 이제 인간 소외라고 하는데 포이어바흐라고 하는 사람의 그 철학자의 이론인데 인간이 만든 것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 그러니까 기계나 공장 이런 분업 이런 시스템 자체가 다 인간이 만든 거잖아. 그런데 그 안에 인간은 종속돼 있는 거지. 대표적인 게 이제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 같은 영화에 보면 하루 종일 컨베어 벨트 시스템 안에서 이 단순한 작업을 하는 이 채플린이 이 정신착란이 있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나사 같은 것만 보면 이게 쪼이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인간 소외 근대의 인간 소외를 보여주는 작품이지.
여기서도 그런 것들 다뤘지요. 이게 파리의 하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 뭐 이렇게 파리 하수도 보면서 어떤 생각 많이 했냐면, 음, 이 내포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신주가 없잖아. 그래서 노출돼 있는 게 없단 말이야. 전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하로 깔려 있잖아. 그래서 이따가 이렇게 어디 뭐 심리성지나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좀 명승지를 선생님이 여행하려고 이렇게 운전하다 가다 보면 시골로 가면 이렇게 전신주가 있고 이 전선들이 연결되어 있고 외부로 노출돼 있잖아. 그래서 아 이게 또 발전한다는 것, 그 선진화된다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어떤 것들이 자꾸 눈에서 안 보이는 방식으로 감춰지는 것이구나. 이게 하수도잖아. 이 파리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상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배출해서 외부로 그 내보내야 질병으로부터 위생으로부터 안전하잖아. 그것을 이 지하화하는 하수도 건물. 우리 그 어, 레미제라블 같은 영화 같은 데도 자꾸만 이 하수도를 배경으로 나온다든지 음, 이 파리를 상징하는 건축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또 파리 개선문 이것도 이제 방사형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그러니까 어떤 중심이 있고 주변이 다 지금 이 중심으로 모이게 돼 있는 이런 구조. 이것이 이 중심부를 차지하는 것은 권력, 어, 뭐 위계, 하이어라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은 사람들. 여기는 중심부, 여기는 주변부. 이게 근대 권력이지. 근데 우리 어, 천 개의 고원 같은 자크라칸이라든지 둘레즈지 둘레즈 가타리의 천 개의 고원 같은 여기선 리좀이라는 이미지는 이런 중심과 주변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런 나무적인 것이 아니라 알뿌리 식물처럼 어디가 중심이고 어디가 주변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각각이 마치 하나의 우뚝 솟은 중심과 위계가 높은 것과 위계가 낮은 것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고원이 천 개가 있는데 그 모든 고원들이 다 일정한 높이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연결해서 의미가 발생하는 마치 고구마나 튤립 구분 같은 이런 리좀적인 것이 현대적인 어떤 지향의 그 디자인 아이디어다. 근대가 나무, 합리주의가 나무적 세계.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중심과 주변으로 있고 주변을 중심으로 다 통합해서 하나로 집, 집중시키는 중앙 집권적인 이런 방식은 들레지는 가타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어, 근대적인 나무적인 사고방식의 산물이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수정공, 뭐 세계 박람회 같은 거지. 엑스포. 우리 대전에 가면 엑스포 건물 있듯이 세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과학 기술을 이렇게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발전상 같은 것도 보이네요. 여기 보면 미군을 웰컴하는 이 광화문이죠. 이런 게 아마 1945년 뭐 요쯤이었을 건데 뭐 이런 게 이제 1970년대, 80년대, 80년대 정도의 그림이니까 몇십 년 만에 사실은 뭐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우리가 이 다음 모습은 뭐 일종의 캐대헌의 시대잖아. 어, 전 세계가 살고 싶어하는 핫한 도시가 많은 서울로 대한민국이 됐다는 점, 선진국이 됐다는 점 이런 건 놀랍죠.
이 그림도 재미있는데, 메타버스지. 아마 미래에 우리의 공간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가상 공간이 실제 공간을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상상. 물론 이 책에서는 유현진 교수는 뭐 과연 그렇게 될까? 뭐 이렇게 좀 의심하고 있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이 몸을 가졌다는 것이 굉장히 불가피한 요소인데 이 실제인 몸이 이렇게 대체돼서 이런 간접 경험이 아무리 이제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실제화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될까 이렇게 뭐 이런 생각들을 약간 의구심을 갖고 보는 것 같은데 근데 한편으로 보면 선생님 아이들도 보면 로블록스 같은 게임 하는 거 보면 우리 세대가 선생님 같은 기성세대가 이런 메타버스 가상 현실 공간에 대한 이런 그 약간 거부감 혹은 아유 뭐 어떻게 저런 걸 하고 살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일상적으로 이런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세계가 혹시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거는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가상 공간에 예를 들어 진심 팩토리 학원에 메타버스를 만들면 여기 와가지고 이제 자신의 이런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와서 선생님 강의를 듣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유비쿼터스 뭐 이렇게 IoT라고 하는데 이 뭐 사물 인터넷, 사물과 AI와 인간이 하나가 돼서 만들어지는 어떤 도시의 어떤 이미지들. 음, 그래서 이 마지막 그 파트에 유현진 교수가 하고 싶은 말들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요걸 한번 같이 읽어볼 생각입니다. 건축의 혁신은 그 사회 혁신으로 이어진다. 뭐 이 얘기가 이 책의 전체 주제지. 모닥불부터 스마트 시티까지 건축의 발달의 역사를 다룬 이 책은 건축 양식이 변해가는 흐름 속에서 공간과 사회가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간이 바뀌면 사회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면 공간이 바뀐다.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한 그뭐 이렇게 아고라 광장 같은 거 민주주의가 이런 공간을 만들고 이런 공간은 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게 하고 공간과 사회가 공진화하는 발전한 모습을 보여준다. 피라미드, 그리스 반원형극장, 수도교 등 기존의 어떤 새로운 건축물이 등장하면서 사회는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갖게 됐다. 신전이 만들어지고 종교 권력이 생기고 이거는 이제 알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없지만 종교 권력이 생기니까 신전이 만들어졌는지 그지 권력이 있으니까 그 거대한 건물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또 신전이 만들어지니까 종교 권력은 더 큰 권력이 됐겠죠. 극장과 경기장이 들어서 관람 문화가 생겨났으며 수정궁이 건축되고 소비자라는 계층이 형성됐다. 이렇게 새로운 건축은 다음 시대를 열었고 사회를 바꿨고 인간을 변화시켰다. 이 책은 시대별로 진화 단계에서 필요한 역할을 했던 건축 공간이 내 관한 이야기로 저자는 지금 우리 사회 문제 해결할 새로운 건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책의 요약은 한마디로 요약이지. 자, 그러면 다음 할 책을 소개하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어, 선생님이 요 책하고 요 책을 계획을 바꿨어.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그 추석 연휴를 잘못 알고 있었어. 그래서 원래는 지금 10월 1일 날 오학년 교수의 경연이라는 책을 하려고 했는데 어, 이 책은 추석 연휴에 할 만한 아주 얇은 책이거든. 그래서 너희가 다음 주에 이제 뭐 시험이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고 한데 그래서 대체로 월, 화, 수 3일을 선생님이 학원을 휴강을 하지만
이 수업은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거든. 추석 명절, 추석이 아마 월요일일 것이고, 뭐 화요일, 수요일이 다 쉬는 날인데, 어, 이 수요일 밤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5학년 교수의 경연이라는 아주 얇은 책이에요. 그래서 어, 그래도 올해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했다라고 하는 한 권이라도 만들고 싶은 학생은 이 책이 한 150페이지밖에 안 되고 그림도 많은 책이어서 이 초등학생들이 읽어도 이게 선생님이 아마 그 충남도서관에서 빌렸는데 충남도서관의 어린이 도서관 코너에서 내가 끄내 왔으니까 이 초등학생 책이야. 그런데 초등학생이 읽기는 약간 좀 이렇게 쉽지는 않은 책이에요. 그래서 경연이라고 하는 것, 임금님이 조선의 임금이 신하들한테 발표 수업을 하는 것, 유교경전이라든지 정치에 대해서 어떤 과거 역사에 대해서 발표 수업하는 것을 경연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조선이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방식이었고 이 방식이 현대에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5학년 역사학자가 쓴 책인데 선생님이 5학년 교수에 기록한다는 것 아마 여기 있는 학생들 대부분이 아마 이 책은 읽었을 것 같은데 너무학교 시리즈 중에 4권인가 5권인가 그런데 어, 그 칠판에 떠든 아이 이름을 적는 그것이 반을 떠들지 않게 만드는 것처럼 기록한다는 것,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 권력자로 하여금 내가 역사에 기록이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어서 이 종교가 없는 조선이라는 사회를 유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신의 기능을 역사가 담당하고 그래서 기록한다는 것이 그런 역할을 담당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루는 5학년 교수의 책을 아마 읽었을 텐데 어, 그 교수님 책이고 어렵지 않은 책이에요. 이 책은 이제 추석 명절 때 그 주 수요일에 할 거고 그 앞뒤로 해서 정재찬이라고 하는 한양대 국문과 교수인데 TV에도 아주 자주 나오는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래서 어,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는 책인데 시에 대한 얘기. 그래서 우리 아마 교과서에 고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돼 있을 아주 유명한 책들을 한양대 공대생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해서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킨.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공대생들을 울린 시 수업 뭐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평소에도 이 전대ችን 교수의 이런 수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 그래서 어, 이 책을 선생님도 좀 읽어봤는데 어, 너희들이 앞으로 시가 뭔지 그리고 시를 되게 좀 친하게 되면 어쨌든 너희가 대학 가면 시를 공부를 해야 되잖아. 아무래도 좀 친근해지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어, 10월 달에 이 가을에 시를 함께 공부하고 읽을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은 정재천의 시를 잊은 그대하고 5학년의 경연, 평화로운 나라로 가는 길 이게 둘 다 이렇게 무거운 책이 아니고 금방 읽고 쉬운 책이니까 이 두 권의 책을 중심으로 어, 책을 마련하고 부지런히 읽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정재찬 교수의 이게 총 이게 12장으로 돼 있는 책인데 다음 주까지 6장까지 그래서 정말 주옥 같은 여러 시들에 대해서 음, 이 책을 읽고 또 이 책에 대한 평도 하겠지만 선생님 나름의 각각의 중요한 시에 대해서 해설도 하고 할 거니까 같이 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봅시다. 자, 늦은 시간 고생했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했다, 얘들아.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엥? 안녕히 계세요. 네, 토요일 날 보자.